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M주니어 사회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초급 29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전근대사 파트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까다로운 문제가 그리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현대사 파트였죠. 근현대사의 문항을 쭉 보다 보면 다 3점짜리로 배점이 이루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근현대사 파트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 높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근현대사 파트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냥 날림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 이런 파트는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가 되는데 뒤에 근현대사 파트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현대사를 잡지 않으면 한능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능검은 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많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정말 어려운 파트는 내가 여기는 날려야지 그냥 여기는 제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신이나 또 멀리 봐서는 수능까지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 파트에서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파트를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험 보고 와서 강의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먼저 문제지를 출력하신 다음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재시고 시간은 60분입니다. 실전 시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재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면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문제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죠. 힌트를 보니까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주된 경제 활동이죠. 그리고 유물도 나와 있는데 순배찌르개, 주먹도끼가 나와 있습니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둘 다 뗀석기로 만능 도구로 쓰여졌던 거고 그 다음에 순배찌르개는 거의 이제 구석기 후반대에 나오는 거지 이 부분을 순배라고 합니다. 이 순배에 막대, 작대기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사냥을 했던 도구죠. 그럼 구석기 시대 이거 말고도 어떤 내용들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토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거 언제지? 신석기가 되겠죠.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굴 막집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서 곡식을 갈았던 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국가는 건국시조가 단군왕검이래요. 이것만 봐도 알겠다, 그지? 이 국가는 고조선이구나 라는 거 조금 더 봅시다. 고조선.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래요. 이것도 알겠다. 어렵지 않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고조선을 건국했고 삼국유사에 건국 기록이 나와 있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실려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예요. 화백회의가 있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대표적인 귀족회의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다. 이거 고조선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칠지도를 외왕에게 하사했다. 칠지도라는 것은 7개의 가지가 있는 검입니다. 검. 이건 백제의 검이지, 이 백제 왕이 외왕, 일본 왕에게 하사한 검이다라는 거,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는 무엇입니까? 이건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 결혼 풍습인데, 서옥제는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도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할 때 여자 집 뒤에다가 조그마한 서옥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할 때 여자가 바로 남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서옥에 가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여자 집에 일을 막 해주고 여자 집에서 사는 그런 혼인 풍습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에 노동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고구려의 특징이고 이건 이제 고조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지?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연극 대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구지봉에서 나라를 열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중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김해 지역의 구지봉이래요. 그러니까 그 김해 지역에 낮은 언덕 구지봉이 있거든. 김해 하면 그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떠올리면 되겠지. 딱 떠오르는 나라 있을 겁니다. 가야. 조금 더 읽어볼게요. 등장인물을 봤더니 6명의 아이들, 6명이래. 아, 이거 가야의 건국 시조 6명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감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빛 상자 6개의 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야 건국 설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건국 설화가 각각 있죠. 초급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출제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국 설화, 각국의 건국 설화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어느 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니네들은 구지봉에 모여가지고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구지가를 불러라 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지가란 바로 이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음이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음은 그냥 선생님이 지은 건데, 거북이를 부르면서 머리를 내놓으라고, 아니면 구워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죠. 이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어? 자주색 끈이 하나 내려오는데, 자주색 끈에 뭐가 달렸냐면 자주색 보자기로, 이제 붉은색 보자기로 금빛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금빛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 6개의 알에서 차례차례 이게 부화되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 바로 금강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였다라는 거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가야의 건국 이야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야에 대한 설명 고르라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낙랑과 왜 철을 수출하였다. 가야 하면 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가야 지역, 옛날에 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철이 많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고는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입니까? 부여의 제천 행사다라는 거. 선생님이 해설 강의가 굉장히 이게 몇 편을 찍었는데, 많이 찍었는데, 매회 해설 강의에서 이 제천 행사를 적어줬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천 행사가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철기 국가의 제천 행사, 풍습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천 행사. 초기 철기 국가라고 하면 어디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라는 건 알 거고, 그러면 각각의 제천 행사 한번 볼게요.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안은 5월제, 10월제라는 계절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이 파트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그냥 나라하고 그 나라의 풍습만 그냥 글로 매칭시키면 안 되고 지도로서 우리가 꼭 이 나라들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도가 이상해졌지 이 필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이게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지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고, 옥동, 삼. 그리고 각국의 뭐 풍습이나 제철 행사 이런 것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암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예요. 친구라는 거지. 그래서 3, 3, 5 짝을 지어서 아주 열심히 놉니다. 알겠어? 다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3, 5 짝을 지어서 열심히 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기 제천 행사 파트는 무조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 부여의 특징 맞고요. 그 다음에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다라는 거. 화랑도 이거는 신라의 청소년 단체죠. 그 다음에 빈민구제제도인 진대법이 있었다. 진대법은 고구려 시대의 빈민구제법이 되겠습니다. 진대법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 선생님이 매번 보면 진대법도 매번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고구려 고국천왕 시기에 재상 을파소를 고용해서 실시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제 가을 먹고 겨울 먹고 이듬해 이제 봄 여름을 견뎌야 또 다시 수확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봄 여름이 되면 곡식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또 많이 세금을 내다 보니까 곡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곡식이 없자 국가에서 그 곡식을 빌려주고 니네 언제 갚아라. 추수하면 갚아라 라는 거지. 그게 바로 진대법이에요. 빈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이제 갚게 하는 제도가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 지도는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시대 전성기 지도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국시대 전성기 순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죠. 전성기와 한강유역 차지 순서는 같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였어?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되겠지. 백고무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백고무신 신고 한강유역 차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고신 순서예요. 그럼 이거 두 번째 5세기 고구려 시대의 전성기입니다. 고구려 전성기 시대의 지도인데요. 선생님이 지도를 볼 때 전성기를 보는 방법, 이 전성기의 나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영토가 크다고 전성기가 아니라 그랬어. 항상 고구려의 영토가 크니까 영토가 크다고 전성기가 아니라 누가 이 한강유역을 차지했는지를 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전성기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왕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구죠? 5세기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이 있었는데 광개토대왕은 우리 노래로도 알 거예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하잖아요. 위쪽으로 만주 요동 지역으로 주로 진출해서 영토를 확장한 왕이 광개토대왕이 되겠고 그 아들 장수왕은 이제 한강 이남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수왕 그래서 지금은 딱 보니까 어때요? 한강 이남까지 차지한 상태지. 그럼 장수왕의 업적인 것 같아. 그지? 장수왕 하면 장수왕은 남진 정책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아래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어떻게 천도를 하게 되죠.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평양성 천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국내성에서 도읍을 옮기게 된다.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그러면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전에 이 한강유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지. 한강유역을 차지한 순서는 백, 고, 신 순서라고.
그지? 그럼 백제는 이제 고구려한테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이 시기에 고구려가 남진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해 오자 손을 잡는 거지. 손을 잡는 거야. 그게 이제 바로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이 되겠습니다.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맞섰어요. 정답 1번에 나와 있네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나제 동맹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 선생님 왜 나예요? 왜 제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신라의 나입니다. 신라를 가리키는 거고요. 두음 법칙 때문에 앞에 오면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의 제가 되겠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5세기 때 맺어지는 거고,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건 뭘까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했다라는 거. 이건 나당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시킨 거. 이건 나당 연합을 맺은 건 몇 세기입니까? 7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참 이후의 일이에요. 그지? 나당연합 한참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건 왕을 전사시켰어요 라고 나오는데, 백제의 전성기 누구 때의 일입니까? 4세기 근초고왕 시기의 일입니다. 근초고왕. 그 다음에 백제는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를 사비로 옮겼어요.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칭했던 왕은 6세기 성왕이 되겠습니다. 백제 성왕. 백제를 중흥시켜 보려고 했었지. 그지? 알아두시고요. 이건 나당 연합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왕의 업적을 정리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한강 이북을 차지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한강 유역 남부까지 다 차지한 왕이 장수왕이라고 얘기했잖아. 광개토대왕은 한강 이북까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응? 그리고 한강 이남 지역, 남한강 유역까지 차지한 왕은 장수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되겠는데요. 그거 말고도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 많이 나와 있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호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 동부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동으로 진출했다라는 거 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남조 무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중국 남조하고 교류가 있었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치? 백제 누구 왕 때였어? 무령왕 시기였는데요. 백제의 수준 높은 금은 세공품이 출토되었어. 아, 이건 백제의 무덤이 맞네. 그리고 맞아, 도굴되지 않아서 껴묵거리가 온전히 남아있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제 누구 왕 때 얘기하는 거야? 무령왕릉 얘기하는 거죠. 무령왕 때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 어떤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무덤 형태하고는 다른 중국의 무덤 양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벽돌 무덤 형태예요. 벽돌 무덤. 벽돌 무덤. 이건 중국의 무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은 세공품이 출토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금제 관식 같은 거 있잖아. 금관의 이런 그 장식 같은 것들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고 아름답죠. 그지?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무령왕릉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벽돌 무덤이라는 거. 백제의 특징이 되겠고, 백제의 무덤이 되겠고, 그 다음 황남대총. 이거는 어디의 무덤입니까? 신라의 무덤이에요. 신라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초기 무덤 형태하고 좀 다릅니다. 신라는 좀 달라요. 신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그래. 무덤이라고 하는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초기 무덤 양식이 어땠냐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인데 계단식, 여기 보이지? 그런데 신라 초기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 덧널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로 이렇게 관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을 짜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체도 놓고 그 다음에 뭐 껴묵거리도 묻고 하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널이 나무 널이에요. 나무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싼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쌓습니다. 돌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봉분 처리를 하는 거지. 봉분으로 이렇게 덮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무덤이에요. 신라 초기 무덤. 껴묵거리가 잘 매장이 되어 있어요. 왜? 무덤 입구를 찾기가 어렵잖아. 그치?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굴식 돌박 무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굴식 돌박 무덤은 무덤 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굴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중급 시험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정효공주묘 나와 있는데요. 이건 발해의 무덤이에요. 발해. 이것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은 완전히 뭐 당나라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 당나라의 영향만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위에 천장 구조는 또 고구려의 천장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문화가 혼합된 무덤 형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석촌동 2호분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백제의 무덤이고요. 고구려의 무덤 형태하고 비슷하다라는 거. 왜 고구려의 초기 무덤 형태하고 백제 초기 무덤 형태가 비슷할까? 고구려의 니네 장군총 알 거야. 장군총. 알지? 알아야 되는데 합격하려면 알아야 돼요. 장군총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계단식 이렇게 돌무지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이유가 뭘까? 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야.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유물이 되겠지. 증거 유물 유적이 되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가에서 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평양성 함락, 사비성 함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봐서 아 이거 지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도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아. 많이 적어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제목은 쓰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지? 나당 연합을 맺게 됩니다.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을 맺게 되지. 김춘추가 당나라에 건너가서 외교 활동을 펼쳐서 나당 연합을 맺게 됩니다. 답을 공개했네요. 그 다음에 나당 연합을 맺은 다음에 어디 먼저 멸망시킵니까? 백제를 멸망시키지. 백제 멸망. 왜냐하면 백제가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어. 그지?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의 수도가 함락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하는 거야. 백제의 수도는 사비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도. 사비성이 함락당했다라는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고구려 멸망.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당했다라고 나와도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신라가 완전히 통일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겠죠. 이거는 육지 싸움, 육군 싸움, 이건 수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고 내쫓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 됐지. 이게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한번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자. 사비성 함락, 기벌포 전투, 평양성 함락 나와 있습니다. 백제 멸망이니까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평양성 함락 두 번째,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이 되겠죠. 그지? 그럼 순서대로 하면 나가, 다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다음 인물들이 활동했던 국가에서 만들어진 탑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왕에게 시무채 10여 조를 올렸으나 진골귀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통일신라 말 최치원이 되겠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당시 어땠습니까? 신라 말에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왕권은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은 왕위 다툼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서 막 호족이 막 이게 성장했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수탈도 심했고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당시 국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지금 시급히 개혁해야 할 그런 안건들을 올리게 되지.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계를 떠나서 이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육두품이라는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신라 신분제도인 골품제 때문에 육두품은 잘해도 높은 관제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신분적인 한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일본 사이에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이 인물은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장보고, 최치원이나 장보고 둘 다 통일신라 시대 때 활약한 인물들이다라는 거 잘 알 거예요.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이런 것들은 다 통일신라 시기에 석탑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미륵사지 석탑은 어디? 백제의 탑이다라는 거.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백제의 탑이라는 거 알 겁니다. 그다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의 탑이 되겠죠. 고려 초기의 탑인데 고려의 탑의 특징은 이렇게 다각, 8각이잖아. 다각, 다층. 층이 여러 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나라의 문화유산 사진 병풍이 나와 있습니다. 석등, 치미, 수막새, 불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도 딱 알 거야.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석등은 사원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사원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세운 등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침이나 수막새는 기와 끝에 장식하는 거다라는 거. 네, 불상이 나와 있는데 2명의 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불병좌상이라는 불상인데요. 다 발해의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발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했다. 건국한 사람 누구야? 대조영이지. 고구려 사람 맞죠? 그러면 이거는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것도 맞는 거지. 발해 선왕 때입니다. 당나라에서 발해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융성한 나라인 거야. 영토가 굉장히 넓은 거지. 그래서 니네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이구나 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라는 거 맞고요. 발해, 거란의 침해를 받아서 멸망했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이죠.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에 만든 지방행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발해는 뭐예요? 전국을 5경, 그 다음에 5경 한번 써볼까? 5경, 그 다음에 15부, 그 다음에 62주로 전국을 나뉘었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4번. 10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학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여기 보니까 신라 민정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신라 민정문서는 다른 말로 신라 촐락문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 마을의 인구수, 가구수, 그 다음에 토지가 몇 마직인지, 잣나무수, 뽕나무수, 그 다음에 가축, 말은 몇 마리고, 소는 몇 마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촐락 문서인데요. 왜 이런 것들을 작성했을까? 3년에 한 번씩, 3년마다 작성을 했는데, 왜 작성했겠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맞지? 특산물을 거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구들을 부역으로 부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부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작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일본에서 발견되었어 라고 나오는데 맞지? 도다이사 효소인이라는 절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크기나 인구, 논밭의 넓이가 기록되어 있어. 맞고요. 가축의 수, 뽕나무 수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어. 맞고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문서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분재기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문서는 분재기.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하는 것을 기록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다른 거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의 인물을 활동했던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무찔렀소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귀주 대첩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고려 강감찬 장군이 되겠습니다. 강감찬. 고려시대고요. 누가 침략했을 때야? 거란의 3차 침입 때입니다. 거란의 3차 침입. 1차 때의 활약, 2차 때의 활약, 3차 때의 활약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 때에는 서희의 활약으로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는 거, 거란이 2차 시기에 침입했을 때 양규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3차 침입 시기에 강감찬 장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봅시다. 나는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막아냈소 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주 대첩하면 떠올려지는 인물 권율 장군이 되겠습니다. 권율. 그럼 이건 조선시대네. 조선시대고 임진왜란 때 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살수에서 수해대군을 격퇴했소. 살수대첩하며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고요. 이거는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하고의 전쟁 살수대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수대첩. 그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것이니까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조선으로 가면 되겠죠? 정답은 다, 가나 3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우리 친구들 전근대사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패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막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아는 친구는 맞았을 거고 평소 지식이 있는 친구는 맞았을 거고 아니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에 장양수라는 사람이 1205년에 받은 홍패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홍패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증명패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했던 신분증입니다. 이거 무엇이었죠? 호패였죠. 호패. 조선 시기 태종 때 실시가 된 호패법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원이 여기서 말을 빌리는데 사용했던 증표 무엇입니까? 마패가 되겠습니다. 마패.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팔았던 관직 임명장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공명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명첩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야? 이름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거지. 공명. 이름명 공, 빌공이에요. 비었다 공이지. 그래서 이름 자리가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관직에 임명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고려 후기에 이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약화되자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관직 임명장을 팔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거, 팔았던 그 관직 임명장이 공명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예직이었어요. 일종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름 써서 파는 게 관직이 겹칠 일은 없었겠지. 그지? 13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이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은 고려무역의 중심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아라비아 등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어요 라고 나오는데 예성강이 여기죠. 예성강 하구에 있다라는 거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병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몰라도 고려무역의 중심지 하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병난도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개경 근처에 있는 병난도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예요? 당항성 자리지. 당항성 삼국시대 때 중국하고 교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고요. 단인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청해진 설치에 있는 그 완도 지역이 되겠고, 라는 부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 그은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드디어 국경 주변을 어지럽히던 여진을 몰아냈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여진을 몰아냈다. 나의 건의로 만들어진 별무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진 격퇴, 그 다음에 별무반 편성. 누구입니까? 윤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윤관. 기병을 보강해서 만든 별무반은 말을 타고 싸우는 여진을 물리치기에 적합했다. 우리 병사들의 노고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윤관이 만든 이 별무반은 기병 중심의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 중심의 이제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으로 이루어져 있는, 승려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중심이어도 이 중심에서도 누가 기병 중심의 신기군을 중심으로 이제 군대를 편성한 부대가 되겠죠. 왜냐면 여진족이 다 뭐를 타고 싸우니까, 말을 타고 싸우니까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별무반이고요. 윤관이 그거 말고도 한 일 한번 고르라는 문제예요. 동북 구성을 쌓았다라는 거 1번 정답이네요. 여진을 물리친 다음에 동북 지역 9개의 성을 쌓았지. 그지? 그걸 동북구성이라고 하고, 근데 이 땅은 나중에 여진족이 자꾸 돌려달라고 하자 결국에는 여진족에게 반환하게 된다라는 거, 돌려주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 조선시대 사군을 개척한 거 누구예요?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진을 개척한 거 김종서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세종 때의 일이고요. 조선 세종. 그 다음에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는 거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간도 지역. 간도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또 혹시 섬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려서 설명합니다. 얘들아, 간도 지역은 이 위쪽 지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간도 지역을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간도인데, 이 간도를 가지고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영토 분쟁을 하자 조선 숙종 때 여기다가 백두산에 정계비석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우리나라 국경선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백두산 정계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조선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 한다라는 거였어요. 토문강. 근데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청나라하고 영토 분쟁이 계속되었지. 우리나라는 토문강을 이 위쪽 송화강 지류의 토문강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토문강을, 자기네 나라는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두만강. 그래서 니네 조선의 영토는 여기까지라는 거지. 나중에 이게 계속 분쟁 지역이었는데 일본이 나중에 간도 협약으로 넘기게 됩니다. 청나라한테 이 지역을 넘겨주게 되지. 이건 조선 숙종 때의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장생표가 나와 있어요. 국장생석표라고 나왔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생석표라는 건 뭐냐?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세워진 돌로 만든 표식인데 장생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마을 어귀에 이렇게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알죠. 그지? 그거와 같이 표식을 나타내주는 그런 돌로 만든 표인데요. 장생표인데 한번 보자. 이 장생표가 무엇이냐? 절의 영토를 표시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왕실로부터, 그 다음에 귀족으로부터 큰 후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절은 보유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왜냐면 왕실의 지원, 국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땅의 넓이가 넓었고, 또 고려시대 절은 그냥 단순히 종교활동만을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경제활동까지 같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상인들이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토, 땅의 넓이가 넓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절의 영역이 넓어지자 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식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장생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번부터 볼게요. 절에서 불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석등이 되겠지.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승려의 살이나 유고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승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이 보유한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생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절의 야외 행사에서 대형 불화를 걸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라는 거, 이건 걸개가 되겠습니다. 걸개. 그 야외 행사 때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불화. 이걸 괴불화라고 하거든요. 괴불화. 이 정도는 몰라도 되는데 이 큰 그림을 걸기 위해서 만든 거는 걸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 볼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원에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았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나라한테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았다? 원간섭기의 일이 되겠죠. 맞아. 얼마 전에 우리 임금님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임금님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민왕이 되겠지? 반원 자주개혁을 펼쳤던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어디냐라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무신정변으로 무신집권기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우리는 몽골의 침입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강화도로 옮겼는데 몽골이 또 고려 조정이 니네 빨리 개경으로 환도해 돌아와 도읍을 옮겨 라고 하자 결국에는 개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이후부터 무슨 간섭기가 지속이 되는 거야?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나라가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간섭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반원 자주개혁을 펼치게 되지. 그지?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다시기. 왜냐하면 위화도 회군은 고려 말에 이성계가 이제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잖아. 그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그 사이의 사건, 원간섭기의 사건 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역사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 지배 세력임이라고 나왔는데 좀 볼게요. 벼슬이 높고 권력이 있었던 집안을 가리키고요.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친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그런 지배층들은 쭉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까요? 고려 초기에 지배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호족이었죠. 그러니까 역사는 흐름이니까 신라 말기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라 말기부터 성장한 세력들이 주로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겠지. 신라 말에 성장했던 세력은 지방의 호족이었습니다. 왕건도 호족 출신이잖아. 송악의 호족 출신이잖아. 그래서 호족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 가문들. 문벌 귀족. 대표적인 세력 누구 있습니까? 이자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경원 이씨 가문, 귀족들이 가문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거지. 권력을 유지하는 거. 문벌 귀족이었고,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 집권자들. 무신들이 이제 집권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죠.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친한 성향을 보이는 세력들 권문세족이 있었어요. 권문세족.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답은 권문세족이겠지. 그지? 원간섭기에 친원적인 원나라의 친한 성향을 보이는 세력 주로 이제 거의 이제 쭉 이어지는 거지. 귀족들이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과거하고 음서가 있다라는 건 알지? 관리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들은 그냥 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백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음서로 높고 권력이 있었던 집안들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세력이 누구 있었습니까? 신진사대부가 나오죠.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제 신흥 무인 세력도 나오지. 그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성장한 세력들. 신진 사대부 세력이 신흥 무인 세력과 한번 써줄까? 신흥 네, 무인 세력과 손을 맞잡고 세운 나라가 뭐야? 조선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어지는 거예요. 조선의 건국 세력, 신진 사대부,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8번 밑줄 근 이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 그러게 이것으로 만든 옷과 이불 때문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문익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지. 문익점이 원에서 이것의 씨앗을 가져온 덕분이지. 문익점 하면 목화. 목화씨는 문익 음이 맞지가 않네요. 그죠? 목화씨는 문익점이라는 거 알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목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원래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은 뭐 가죽 옷도 입고 비단 옷도 입었겠지만 일반 평민들은 주로 삼배나 모시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삼배나 모시는 주로 여름철에 입는 옷이죠. 그치? 이렇게 되게 얇은 옷이야.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건데 겨울철에도 이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입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목화가 전해져 와서 보급이 되면서 목화로 이제 솜이니까 이제 솜옷과 솜이불을 만들어 입으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배, 모시, 그다음에 비단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지. 네, 19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민속놀이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동부와 서부로 편을 갈라서 겨루는 거예요. 동체 위에, 동체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 같은 것 이렇게 막 꽁꽁꽁꽁 싸맨 건데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동체 위에 대장이 올라타 동체를 맨 사람들을 지휘하고요. 동체 앞에서 장정들이 무리를 이어서 팔짱을 끼고 상대편의 어깨를 누르게 됩니다. 어깨를 밀지. 그리고 동체를 밀고 들어가 상대 동체를 땅에 닿도록 하면 이렇게 있으면 땅에 닿도록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민속놀이. 고려와 후백제의 고창전투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오는데 고려 왕건과 후백제의 견원 사이의 전투였습니다. 고창전투. 고창이 그 시대 안동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동 지역이에요. 그치? 안동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고려가 승리합니다. 고려의 고려의 왕건군이 승리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왕건이 고려를 재통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유래한 거 뭐예요? 동체 싸움이라고도 하는 차전놀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동체 싸움이라고도 해요. 이걸 동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상대편 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기는 거지. 그죠? 기세배는 말 그대로 기로 세배를 드리는 거야. 깃발로 세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제 마을을 맺어가지고 형마을, 아우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우마을이 형마을에 찾아가서 기로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는 우리 잘 알 겁니다. 풍년을 기원하면서 줄다리기를 정월 대보름에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노다리 밟기는 여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허리를 굽혀 있으면 공주로 뽑힌 사람이 그 위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지? 이것도 정월 대보름의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의 장면에 해당하는 전투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고려 말 최무선은 이 해전에서 화포를 처음 사용해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 말에 우리나라의 왜구의 그런 노략질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왜구의 침입이 거세지자 왜구를 막기 위해서 최무선이 화약과 화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화포를 개발한 다음에 처음 사용해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인 바로 진포해전, 진포대첩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진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산 지역이에요. 군산 지역에서 크게 왜구를 멸한 사건이고 나머지도 다 일본 왜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이 있는데 명량대첩은 우리 알 거야. 임진왜란 때, 그지?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유재란인데 일본의 재침입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 정유재란 때 우리가 크게 승리한 사건이고, 이거 써줄까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황산대첩은 고려 말이야. 왜구가 쳐들어오자 이성계가
황산에서 크게 승리한 사건이고요. 홍산대첩도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오자 최영 장군이 크게 왜구를 무찌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런 왜구들 위쪽에서 내려온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성장한 세력, 이런 세력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정도전과 정몽주가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고려 말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 세력이었어요. 신진사대부.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급진파 그리고 온건파로 나뉘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급진파 사대부들은 어땠어? 굉장히 고려 말의 사회가 부패하고 혼란스럽자 아예 이제 나라 자체, 왕조 자체를 바꿔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세력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급진파 사대부,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 사대부가 되겠고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는 어땠습니까?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를 개혁하긴 해야지만 어떻게 두 왕조를 섬길 수 있겠냐,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냐, 나라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체제 개혁만 이루자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이지. 한번 말을 볼게요. 지금의 고려로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소이다.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지. 그래서 조선 건국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세력이 정도전이 되겠고요. 정몽주는 어찌 신화된 도리로 두 임금을 섬기겠소? 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보입니다. 우리 잘 알 거예요. 하여가와 단심가. 태종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보내잖아. 그치? 우리 손잡고 같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를 보내지만 정몽주는 뭐라고 답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쭉 나오지. 나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나는 고려 왕조만 섬기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그런 의지를 보내게 되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방원이 보낸 조영유에게 의해서 철퇴맞아서 선주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 맞네요. 불시잡변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부패한 불교를 비판하면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둘 다 성리학을 강조하는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는 불교가 아닌 유학,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하자라는 건데, 불시잡변, 당시 불교가 굉장히 많은 부패,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부처의 잡솔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비하한 거지. 그래서 이런 책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고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라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역사서인 동국통감을 저술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동국통감이라는 건 서거정이 쓴 책이에요. 성종 때. 서거정. 성종 때. 그러니까 한참 뒤지, 그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이니까 조선 성종 때 왕명을 받들어서 서거정이 쓴 역사서인데, 고려 말이 아니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다 이게 틀렸네요. 3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조선 건국에 반대하였다가 죽임을 당했다. 정몽주에 대한 설명 맞지?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대화 장면에 해당하는 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전하, 청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데 필요한 조총부대의 파병을 요청하였사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을 시행해야 하는데 참으로 난감하구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입니다. 북벌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왕 누가 되겠어요? 효종이 되겠지. 병자호란은 누구 때 일어난 거야? 인조 때 일어난 거고요. 그지? 그리고 북벌론을 주장했던 건 인조의 아들 효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북벌이 잘 돼? 안 돼? 안 돼요. 효종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너무 강성해서 북벌이 실질적으로 막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전도의 굴욕 시기에,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약속을 하게 되지. 무슨 약속이었어? 우리가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진 거잖아. 굴복을 한 거잖아. 청나라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니네 조선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서 청하고 러시아 간의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자 청나라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을 하는 거야. 야, 우리 러시아하고 싸울 건데 니네 우리나라를 도와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서 청과 합세해서 러시아를 정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선 정벌이에요. 두 차례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러시아를 정벌한 사건이지. 알겠지?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 합의를 통해서 여러 방면의 나랏일을 총괄한 조선 정계 국정 최고기관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왕 밑에 최고 높은 지위가 영의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이 삼정승 합의 기구 바로 무엇일까요? 뭐야? 바로 의정부가 되겠죠. 이게 나랏일을 총괄하는 조선 정계의 굉장히 최고 높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선 전기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 왜냐? 조선 후기에는 이 최고 권력의 그 최고 국정기관이 의정부가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비변사로 넘어가게 되지. 조선 후기에는 원래는 비변사가 그냥 임시적인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회의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최고 기구화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에 대한 설명이었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기구였고, 그 다음에 의금부는 무엇이었습니까?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역죄인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했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책 제목은 지난날의 잘못을 살펴서 후한을 경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이지? 바로 징비록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징계하고 뭐 이렇게 약간 경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훅 하고 당했던 그런 기억을 살려서 우리가 한양이 거의 20일 만에 함락당하게 되잖아. 왜냐면 그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거의 200여 년간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이게 좀 타이트하게 쪼일 필요가 있다,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지은 책이 되겠지. 그지? 징비록.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임진왜란 때의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되겠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쓴 책인 거 일기라는 걸 알 겁니다. 그지? 임진왜란 때. 매천야록은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황현. 고종 1년부터. 그 다음에 한일 병합까지 1910년까지의 조선 후기부터 구한 말의 역사를 쭉 쓴 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 볼게요. 다음 가상편지를 쓴 인물의 관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그리운 어머님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이 고을에 부임해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고을의 책임자로서 고을의 책임자래 농업과 교육을 장려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왔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육방들과 함께 여러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점도 많았지만 이방을 비롯한 육방이 잘 도와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직은 무엇일까? 마을의 책임자야. 고을의 책임자고 농업과 교육을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육방들이 이 관직을 도와주고 보좌하는 업무를 띠고 있었지. 무엇입니까? 바로 수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령 7사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임무, 7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뭐 인구를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수령이 하는 일이고 그 밑에 수령을 보좌하는
6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방들 많이 들어봤어요. 이방 뭐 걔 있느냐라고 하면 예의 막 하잖아. 그죠? TV 같은 데 보면 그게 바로 6방이 향리예요. 향리. 수령 밑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들입니다. 6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방, 호방, 이호, 예, 병, 형, 공 해서 6방이 있었어요. 끝에 방을 붙이면 되는 거야. 이방, 호방, 형방, 공방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방을 비롯한 6방이 도와줘서 업무를 잘 하고 있다. 수령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관인 통역해주거나 번역해주는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인 출신의 관리들이지. 그 다음에 암행어사는 부패한 관리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암행하는 거야. 몰래 다니면서 부패한 관리들, 탐관오리들을 색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관리가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포도대장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성 주변에, 그 서울 주변에 시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부대들을 총괄하는 포도청의 장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6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시대이고요. 주요 업적을 보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이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올 수 있겠지. 균역법은 무엇입니까?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군포를 납부하는데 군포는 이제 옷감이에요. 1년에 2필씩을 내야 됐어. 근데 농민들이 내는 세금의 양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냈었지. 그래서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2필이었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을 실시한 임금 영조가 되겠지. 1년 1필 균역법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했다. 이건 법전이에요. 조선시대 법전 하면 우리 경국대전 할 거야.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된 경국대전. 근데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편. 이해가죠? 그래서 경국대전 이후에 편찬된 법전, 속대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영조가 시행했던 업적 무엇이 있는지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탕평비를 세웠다? 이거 영조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탕평비는 무엇입니까? 탕평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당시 조선사회가 붕당 정치로 인해서 여러 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여러 붕당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한 당만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당을 등용하겠다. 여러 붕당을 고르게 등용하겠다. 인재들을 고르게 등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탕평비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탕평책의 일환이었고요. 그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은 누가 되겠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인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성이라고 나오니까 성종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작한 거 이거 세종의 업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거 이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왕들의 업적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2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당에서는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하였어. 맞지? 서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초등교육기관이에요. 초등학교하고 비슷한 초등교육기관, 기초적인 교육 맞고, 그 다음에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아니라 뭐예요?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성균관. 국자감은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지방의 고을에는 향교가 있었어.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향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림들이 세운 서원도 있었어. 지방에서 사림들이 세운 서원. 이 서원은 선연에 대해서 먼저 간 그런 선배들 아니면 뭐 공자, 맹자, 유학자들 이런 선연에 대해서 제사도 하는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문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무형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이것은 신재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노래와 이야기를 엮어서 연출을 하고 구경꾼들도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야? 판소리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하나입니다. 서민 문화 중에 하나야. 노래. 그러니까 그 판소리의 명창이 여기서 막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쭉 하나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죠. 그럴 때 관중들이 옆에서 얼쑤라고 하면서 추임새를 같이 넣으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이 서민문화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가 있어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 등이 있죠. 원래는 이 판소리의 작품이 12마당이었습니다. 이 마당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개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원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5마당 뿐이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9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뭘 메고 있어요? 등짐을 메고 있죠. 그지? 보찜을 싸고 등짐을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던 상인들을 뭐라고 하냐? 보부상이라고 얘기하죠. 보부상. 보부상들의 대화인 것 같아. 보부상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홍경래의 난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장사가 잘 될까 모르겠구먼 이라고 얘기합니다.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봉기지. 그지? 몰락양반 홍경래의 주도로 저기 서북지방 평안도 지역 차별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일어난 난인데요. 순조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순조 때 1811년인데 뭐 연도는 몰라도 순조 때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거 지금 조선 후기라는 거 감 잡아야 돼. 그지? 그래도 오일장이 곳곳에서 번성하니 우리가 물건 파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걸세 라고 얘기하고 있지. 5일장은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린다라는 거야. 여기 날짜, 여기 날짜, 여기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지. 보부상들이. 그럼 조선 후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먹을 만드는 소의 주민이라고 나왔습니다. 향, 소, 부곡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향소, 부곡 하면 이거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구나 라는 거 알겠지? 그치?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여기는 천민 집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지.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 특수행정구역에서 많이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지. 조선 시기로 오면서 이게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향소, 부곡은 없어지게 돼. 그 다음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고구마, 이게 조선 후기에 들어온 작물이에요. 영조 때 일본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건데 조선 후기에 구황작물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한 거지. 그래서 영조가 이걸 굉장히 널리 재배하게끔 했는데요. 구황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흉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끼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끼니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고구마를 재배할 것을 많이 권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아이. 고무신은 언제 나왔을까? 이거 한참 후겠지, 그지? 일제강점기 때가 되겠고요. 일제강점기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원중보로 물건을 구입하는 상인 해가지고 나왔어. 건원중보는 어느 시기의 화폐야? 고려시대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지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난 지금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에 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이것만 봐도 딱 알 거예요. 뭐지? 종묘에 있지, 종묘.
종묘에 역대 왕들, 그리고 왕비, 그리고 공을 세운 신하들의 그런 신주가 모셔져 있는데 신주는 위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언제 출생했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이름과 시기를 딱 적어 놓는 거야.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 종묘가 되겠고요. 종묘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진 좀 보내줘. 종묘의 사진을 고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종묘의 사진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종묘의 사진이고요. 종묘와 함께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지? 사직단의 모습입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종묘와 사직이 이렇게 종묘와 사직단이 이렇게 있는데 사직단은 조선이 농본주의 국가잖아요.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인데요. 토지와 그 다음에 이 곡식 이런 것들 굉장히 농사 지을 때 중요하지. 그래서 토지와 곡식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건 창덕궁에 있는 주합루의 모습이에요. 창덕궁 후원에 있는 주합루인데 여기에 이제 규장각이 들어서 있지. 정조때의 규장각. 그다음 이거는 법주사 팔상전이라는 건축물이자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5층 탑이고요. 이건 조선시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양원수 장군이 나와 있습니다. 양원수 장군 이름만 봐도 아 이거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 매칭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좀 더 읽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의 프랑스 신부 처형을 빌미로 프랑스 신부 처형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다라고 해서 병인박해라고 얘기하죠. 병인년에 프랑스 신부 및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대거 처형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해 오는데요. 이때 양원수 장군은 500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강화도 남쪽의 정족산성에서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인양요하면 정답은 2번이고요. 기억해야 될 키워드의 스님이 다 동그라미를 쳐주었어요. 왜 일어났다?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났다. 누가 쳐들어왔다?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어디로 왔다? 강화도로 왔다. 이때 누가 막았다? 양원수 장군. 어디에서 싸웠다? 정족산성. 알아두셔야 됩니다. 병인양요와 함께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신미양요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미양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일어났고, 어디로 왔고, 누가 쳐들어왔고, 누가 격퇴했는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면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지? 미국이 쳐들어왔지. 미군이 쳐들어왔고 강화도로 쳐들어왔고요. 이때 맞서 싸운 장군은 어제연 장군이 되겠고요. 어디에서 싸웠다? 광성보 전투에서 싸웠다라는 거. 병인양요, 신미양요 각각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신정변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은 이거 한참 뒤에 일어나지.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급진개화파가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그때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죠. 3일 천하로 끝나게 된 사건이고 병인양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1866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신미양요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거야. 이모군란은 1882년에 구식군대하고 신식군대를 많이 차별했었잖아. 그래서 구식군대가 일으킨 난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답사 장소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제국 관련한 유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답사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은 경복궁이지. 경복궁에서 을미사변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게 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경복궁.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임시로 거처로 옮긴 곳입니다. 어디로 거처로 옮겼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지? 러시아 공사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긴 사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아관파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즉위식을 하는 날, 즉위식 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황제 즉위식을 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은 환구단이 되겠습니다. 환구단.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가 집무했던 곳은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온 궁궐이에요. 어디로 돌아왔냐?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덕수궁으로 왔죠. 덕수궁, 경운궁이라고 하죠. 경운궁. 여기에서 집무를 보게 된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덕수궁 혹은 경운궁 찾으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그림에 해당하는 그 설명과 매칭해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은 무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는데 1905년에 체결이 되었고 강제로 체결이 되었다라는 힌트도 주고 있습니다. 1905년에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을사조약이 되겠죠. 이거는 강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뭐라고도 해요?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강제로 체결된 조약 늑약이라고 하고 1905년에 체결되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을사조약하면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뭐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지. 외교권 박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최고 높은 이제 통감을 두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 한번 골라볼게요. 보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 박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에 반대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 주변을 군대로 포위하고 친일 대신들을 부추겨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조약에 사인한 그 친일 대신들, 이완용을 비롯해서 여러 대신들이 있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조약 체결은 무효이다. 을사조약에 관한 이야기고요. 군대 해산은 언제 된 거예요?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군대가 해산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건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정미칠조약. 이런 보기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을사조약하면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해가지고 3번 외교권 박탈이라고 바로 고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보기가 조금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려웠을 수 있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법권 상실 이런 것들. 사법권은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1909년의 일이에요. 정미칠조약은 1907년의 일입니다. 알겠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게 된 거,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된 게 1910년입니다. 그지?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권리들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빼앗아가게 돼요. 가장 먼저 외. 그 순서가 외, 군, 사, 경. 외, 군, 사, 경, 국의 순서인데요. 외교권, 군대 해산, 사법권, 경찰권, 국권. 마지막에 국권. 나라의 최종적인 권리인 국권을 강탈하게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렇게 이제 권한들을 야금야금 빼앗아 간다라는 거. 사법권이 빼앗긴 때는 1909년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교권 박탈, 이거 맞네요. 정답은 3번. 새 항구를 개항하게 된 건 언제예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 되지?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됩니다. 1876년의 일이죠. 강화도 조약은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운요 사건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개항 이후에 처음 들어온
근대 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항 이후에요. 그럼 언제 이후야? 방금 얘기했지.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876년 이후에 들어온 근대 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 전화기, 전등, 전차, 안경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의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극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선 후기 임금들 그리고 상류층들이 안경을 쓰고 등장하는 모습들 한 번쯤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안경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이제 개항 이후에 등장한 근대 문물이 아니라 조선 후기부터 거의 1590년에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들여온 물건이에요. 알겠지? 1590년이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조선 상류층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게 안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전화기 언제 들어왔어요? 1896년에.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근대 이후에 들어온 문물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1896년에 들어왔고 전등은요 87 맞네요. 미안. 1887년에 전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조선 경복궁에 가장 먼저 이제 전등 불빛을 밝히는 이런 행사가 열리죠. 그 다음에 전차는 1899년에 전화기, 전등, 전차 말고도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철도예요. 철도도 개항 이후에 들어온 근대 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 중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초의 철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뭐야? 경인선입니다.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예요. 이거 역시 1899년이라는 거. 기차가 갈 때 어떻게 가요? 구구 하면서 가잖아요. 아닌가요? 칙칙 폭폭 하면서 가나? 구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그다음에 전차, 다 1899년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다음 여행기에서 소개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박스 보기문을 보면, 이 제시문을 보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제목만 보면 바로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뭐야? 봉오동 전투의 영웅 해가지고 나왔어요. 봉오동 전투에서 영웅, 봉오동 전투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라는 거지. 그때 이제 전쟁을 할 때 총사령관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죠.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게 바로 어떤 독립군 부대였습니까? 대한 독립군 부대였고 여기에 총사령관이 홍범도 장군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좀 볼게요. 장군은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이후에 연해주로 이동했다 하면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봉오동 전투에서는 이렇게 활약한 거 알 거고 청산리 대첩에서는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이 크게 활약을 했는데 그 북로군정서군만이 활약한 게 아니라 여러 독립군 부대의 연합으로 크게 승리한 게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 독립군도 이제 홍범도 장군도 참여했다라는 거, 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거, 큰 대승을 이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방금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청산리 대첩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고 신돌석 장군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지, 그지? 을사의병 때.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을사조약에 항거하는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신민회를 조직했던 인물이죠. 신민회. 그래서 관련이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가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좀 했던 친구는 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진 않은데 나머지 보기들이 좀 어려워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인물과 그가 활동했던 단체가 바르게 이제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김구 선생.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는 걸 강조했던 분이시죠. 김구 선생이 활약했던 게 신간회다. 맞아? 아니지. 그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신간회는 어떤 단체냐? 1927년에 조직된 단체고 여기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한 단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 세력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민족주의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일본의 타협하자라는 타협적 민족주의, 친일파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는 일본의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들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단체였어요. 알겠지? 잘 나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김구는 여기서 활동한 게 아니지. 김구는 여기 나오지만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기도 하고 했던 인물이지. 그래서 이제 틀렸고 2번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나와 있어요.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춤을 추며 내가 천국에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활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토 히로부미, 아까 앞에서 나왔지? 초대 통감이에요. 아까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두고 다스리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때 처음 통감으로 온 사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어디에서 처단했어? 만주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인물이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그치? 한인애국단 아닙니다. 한인애국단은 방금 얘기했어요.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예요. 1931년에 상하이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간섭이 되게 심해서 못 만들고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가 되겠고 누가 있었습니까? 한인애국단 하면 봉브라더스를 기억해야 돼요. 봉 누가 있어?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들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 신채호 선생이 나왔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나와 비아 내가 아닌 남의 투쟁 기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민족주의 사학자지. 그치? 신채호 선생 민족주의 사학자고 흥사단에서 활동한 거 아닙니다. 그럼 흥사단은 언제 만들어졌냐? 1913년에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알죠? 그치? 안창호 선생이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실력운동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싸워가지고 투쟁하자라는 단체예요. 한인애국단, 의열단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의 실력을 기르고 우리의 능력을 길러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선생이 안창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그게 흥사단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없는 거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활약한 의열단 이제 맞는 설명인데요.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국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립,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민중들이 직접 혁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 인물이죠. 그래서 의열단이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걸 강조했던 인물이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단원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런 인물들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 종로경찰서에 고문하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단체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 더 보자면 의열단에서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만든 적은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강령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의열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을 지은 사람이 신채호 선생이었어요. 됐지?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밑줄근 이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시대의 정궁 역할을 했던 경복궁을 가로막고 세운 것이다. 우리 민족 정기를 억누르기 위함이었지. 광복 이후에 50년간 여러 용도로 이용이 되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때 철거가 되는데요. 이거 무슨 건물이냐라는 거야.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 정답은 2번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한번 잠깐 해줄게요. 1905년에 무슨 조약을 맺었다라 그랬어? 을사조약.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설치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통감에 일본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지.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처단하는 게 안중근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어. 일제 강점기로 들어서는 건 1910년입니다.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서 이때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지. 한일. 이때부터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1945년까지. 그때부터는 통감부를 없애고요. 뭘 만드냐면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리고 이 총독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총독이 되겠지. 총독.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군인 출신의 그런 장군들을 총독 자리로 임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렸다는 거. 그럼 이게 바로 조선 총독부의 건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광복을 한 다음에 1945년에 광복을 한 다음에 이거 없애야 맞는 거였지.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주로 박물관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역사를 바로잡자라고 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지. 이해 갑니까? 이거 2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기획전에서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땐 그랬지. 우리 박물관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학교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6.25 전쟁 당시의 학교 생활 모습 한번 골라보라는 거지. 한번 볼게요. 천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천막학교. 왜냐하면 생각해봐.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 거지. 왜냐면 피난민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천막을 치고라도 막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정답이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들 해가지고 나왔는데 황국신민서사는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야 니네는 천황폐하한테 일본 천황한테 우리가 충성한다는 그런 맹세를 막 달달달 암기하게끔 시키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주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제국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막 이런 걸 암송하게끔 시켰다라는 거지. 이거는 1930년대 후반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40년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에서 외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최초의 근대적 무슨 학교? 관립학교. 왜 선생님이 관립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뭐였어요?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든 학교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1866년에 만들어진 그 1886년이죠. 1886년에 만들어진 공원이라고 해서 그런 공원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늘공원, 호수공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에서 관에서 만든 학교라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외국인 교사 미국인 교사 헐버트를 교사로 초청해가지고 주로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지식과 외국어를 교육시켰던 학교가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인 헐버트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산업화로 과밀화된 도시학교의 이부제 수업 모습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부제라는 건 뭐냐면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서 학교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우리나라에 출산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부제로 학교를 운영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함정이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국경일로 알아보는 우리 역사, 국경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국경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준상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에요. 우리가 아는 국경일 뭐가 있을까? 빨간 날이 다 국경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지.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릅니다. 국경일하고 공휴일은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1949년 4대 국경일을 지정하였고 4개는 있는 거야. 그리고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어서 현재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하나 제시를 해줬어요. 한글날이 국경일이래. 그거 말고 4개는 뭐냐? 그게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거지.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이거 다 우리 쉬는 거 같은데요? 근데 이때 안 쉬는 것 같아요. 제헌절에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간 친구들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1절은 말 그대로 3월 1일 날 3.1운동을 기념해서 쉬는 국경일이지. 그지? 국가의 이제 경사를 기념하는 거지. 경사는 아니지 뭐. 경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지? 그 민족운동을 기리기 위한 거고, 1번은 이제 국경일이고, 그 다음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걸 기리기 위한 거지. 8월 15일 날. 8월 15일. 근데 제헌절은, 초대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을 뭐 하려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경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7월 17일. 그런데, 정답은 제헌절이 아니라 뭐야?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6월 6일이지. 그지? 순국 선열을 기념하는 그 희생 순국 선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는 그런 날이 현충일이 되겠는데요. 왜 3번으로 많이 갔냐? 제헌절 때 안 쉬잖아. 그지?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으로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이건 다 국경일이 맞습니다. 국경일이 맞아요.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야. 근데 이 현충일은 공휴일이에요. 쉬긴 쉬지만 이건 국경일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는 거지. 공휴일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뭐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 날, 뭐 성탄절 이때 다 쉬잖아. 이런 것들이 공휴일이야.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된 날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말고도 아까 5대 국경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2개, 나머지 뭘까? 아까 하나 제시되었죠? 한글날. 그 다음에 개천절. 이게 바로 5대 국경일이 되겠습니다. 개천절 언제예요? 10월 3일. 그 다음 한글날 10월 9일이죠. 당군이 나라를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천절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한 거고, 한글날은 한글창제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공표를 했지. 그지? 그래서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헌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걸 개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1960년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걸 고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좀 깊이 파고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급 수준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도가 힌트가 있었어요. 연도만 보면 바로 이제 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각 책임제라는 건 뭐냐? 내각을 중심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게 내각 책임제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근데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은 이때 실질적인 권한이 내각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중시가 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장면내각, 사람 이름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 이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총리로 하는 그런 내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왜 대통령 중심제의 체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 전에 1952년, 1954년에 큰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다 누구 때예요? 1948년부터 60년 초반까지 누구 때였냐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1952년에 이루어진 개헌이 바로 발췌개헌이에요. 발췌개헌. 이 발췌개헌의 내용은 뭐냐?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는데, 즉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다음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안 될 것 같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꾼 게 바로 발췌개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거고, 1954년에 이루어진 개헌은 4.4.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4.4.5입 개헌인데요. 4.4.5입 개헌의 내용은 뭐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초대 대통령이잖아. 그치?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여러 번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승만 정권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자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부정선거를 계기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4.19 혁명. 1960년에 일어나게 되지. 그러자 이 4.19 혁명으로 결국에는 이승만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196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4.19 혁명 1번이 되겠습니다. 연도를 알고 있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전두환 정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전국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고요. 5.16 군사정변은 민주화운동은 아니지, 그지? 1961년에 장면내각 체제 하에서 박정희가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고,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입니다. 1980년.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요. 그치? 12.6 사태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어. 민주화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12.12 사태로 전두환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또 다른 독재가 이루어지고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자 또 국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치? 광주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29회 한능검 초급 해설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메가북스 기출 외전 교재는 강했는데요. 이번에도 꽤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한능검 다음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있다면 이 기출 외전 교재를 활용하셔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와서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엠베스트와 엠주니어에서 이 기출 외전 교재를 가지고 중급, 초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회 30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엠베스트 엠주니어 사회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